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폭도 90명 체포. 예, 법원 폭동 수사 속보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90명이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서울 서부지법이랑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발생한 어떤 불법 행위 관련해서 총 90명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예. 이 중에서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어요. 그 중에서 2명이 밤사이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5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됐는데 그 심사가 완료가 됐는데 2명은 발부됐고 3명은 기각이 됐고요. 다만 이 사람들은 그날 이제 법원 안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은 아니고 네. 전 토요일 날 도로에서 이제 경찰관을 폭행하고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일어난 그 난동 전 행위에 대해서 우선 이제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 이틀 전체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90명이 체포가 된 거고요. 예. 연루자 전원 구속 수사 원칙이죠? 네, 경찰이 이번 사태를 폭동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폭동이라고 규정을 했고,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행정처도 이렇게 폭동이라고 규정을 했고, 경찰이 연루자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못 박았습니다. 현재 이 시위대에 적용되고 있는 혐의는 주로 폭처법, 그러니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이 혐의로 현재까지는 의율이 되고 있는데, 공무집행방해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집방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무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네. 특수 공무집행방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요죄로 의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소요죄를 적용하려면 이 딱 시위대의 불법 행위를 교사 혹은 조장한 주동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견해도 존재하거든요. 요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게 그런 점 때문인지 경찰에서 이 폭동의 배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동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법에 적용에 있어서 큰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같은 경우에 전해드렸지만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교사 또는 조장으로 볼 수 있을지 요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죠.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저항권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 이런 발언도 했고, 아스팔트 전사 1,000만 명이 모여야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어제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어요.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이런 질의를 하자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이 이 부분은 수사 기능에서 잘 살펴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까지 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전광훈 목사 쪽에서는 우리 원칙은 비폭력 평화 집회다. 국민 저항권이란 것도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얘기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나름대로 어떤 선긋기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제 거기가 하나 쟁점이고, 또 하나는 각종 음모론들이 막 튀어나왔었어요. 그날의 그 사태와 관련해서. 그거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JTBC가 여기 주동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왜 소화기 던져서 문 부수던 남성, 그 남성이 JTBC 기자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자랑 닮았다. 그러니까 기자 본인인지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JTBC에서 분명하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기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니고 딴 데 있었다. 그리고 현장 취재했던 기자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 법적인 어떤 검토를 하겠다라고까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된 기자의 알리바이를 제공한 거죠. 그렇죠. 다른 곳에 있었다. 그리고 또 경찰 자작설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경찰이 일부러 그 현장에서 후퇴하면서 시위대가 진입하도록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부지법 철문 앞에 경찰관들이 몰려 있었다가 잠깐 뒤로 빠지는 장면이 영상에 잡힌 게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런 주장이 일부러 열어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건데 이 부분도 팩트 체크를 해보면 영상 자세히 보면 이미 그 철문 안쪽에 시위대 폭도들이 진입한 상황이거든요. 유리창 깨고 안쪽으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잠깐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빠진 거다, 이런 해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경찰이 덜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난폭하게 했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주장 자체가. 앞뒤가 진짜 안 맞는 게 뭐냐면 손발이 또 안 맞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
그러니까 빠졌다라는 사람들과 과잉당했다는 사람이 양쪽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건데 이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라는 것도 사실 안 맞는 게 그렇게 말하기에는 경찰이 뭐 기동복만 입고 있었고 또 방패 정도만 들었지 맨몸이었거든요. 예, 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 시위대였으면 훈방이었다. 이거 뭐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공개 회의에서 했었는데 사실 또 이것도 경찰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클 집회로 예상이 되면은 보통 헬멧 끼고 완전 진압복 입으면서 무장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는 법원이잖아요. 지금 이게 난동 부린 장소가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 특수성이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들 좀 정리가 어제 되는 하루였는데 예, 한 가지만 좀 그러니까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말씀드렸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극우 유튜버들한테 설 명절 선물을 보낸다고 해요. 보낸 거예요, 보내는 보낼 거예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유튜버 10명을 격려하겠다라는 이유로 설 명절 선물을 보내겠다라는 건데 이 10명 중에는 이 법원 폭동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결국 이 폭동과 결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아직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가냐. 굳이 왜 설 선물을요? 굳이? 당내 상황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지도부가 허약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로 좀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영세 위원장이 원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도부의 사실 실상은 강경파들을 좀 말리는 입장이라고는 해요. 원래 그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계속 말리기만 하다 보면 지도부가 좀 와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워낙 허약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국민의힘과 이런 극우 유튜버 혹은 이런 극우적인 세력과의 연대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폭동을 보고도 설 선물을 보낸다 이건 아니고 이미 보냈다고 합니다. 예, 설 선물은 이미 보낸 상황이라고. 자, 박수모 기자 어디 주목하셨습니까? 네, 방금 이제 김광일 기자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선물 보낸 거, 요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좀 먼저 짚어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얘기한 대로 지도부가 좀 허약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기도 한데 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좀 이어져 온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2016년에 그때 바른정당을 창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를 모아가지고 나가봤더니 이 지지층들이 결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개혁 보수 지지층들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쭉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개혁 보수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모래알 같아가지고 모으기도 힘들고 모았다가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흩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양극단처럼 단단하지 않다. 네, 이걸 그래서 한번 체험했다.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강경 지지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쌓여왔던 거죠. 그때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반대의 대응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지층들을 오히려 결집시키고 좀 자극해가지고 계속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양극화 이런 것들도 좀 벌어지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처벌은 굉장히 뭐 강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얘기해 주셨지만 혐의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법원에 들어가서 일단 들어갔잖아요. 깨고 유리창 깨고 부수고 들어갔으니까 이건 특수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뭐 분명하고요. 네, 5년 이하 징역형이고 그다음에 물건도 부셨잖아요. PC도 부수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 부쉈는데 이건 공용 물건 손상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7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경찰 폭행 얘기해 줬는데 부상당한 경찰이 한 50여 명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소요죄가 적용이 될 거냐 말 거냐인데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력 처벌하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 10년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제 법원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을 하는 곳이 또 법원이잖아요. 어제 긴급 대법관 회의도 열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내용까지 뭐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저도 분위기가 좀 궁금해서 이제 현직 판사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뭐 아주 특별한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좀 걱정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판사들이 위축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판사의 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이번부터는 아니고 지난 뭐 과거부터 수년 전부터 판사 실명이 나오고 출신 학교가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네. 어제 그 판사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느냐. 누가 이거 앞으로 소신껏 뭘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뭐 이름을 공개를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개 재판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공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는 없는데 계속 어쨌든 압박을 좀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권위가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법원은 거의 최후거든요. 그렇죠. 법원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국가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우려까지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짚어볼 만한 내용이 이제 취재를 여야 모두 좀 쭉 제가 그간에 해보니까 언론관이라고 할까요? 보수 진영이 이게 좀 언론관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그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소위 조중동이라고 해가지고 보수 언론의 좀 가장 강력한 언론들, 그러니까 매체 파워가 강한 네. 언론들이 보수 쪽에 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성 언론을 좀 불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취재를 가보면 현장에서 예를 들어 유튜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성 언론 기자들하고 같이 있게 돼가지고 뭐 갈등도 좀 벌어지고 이럴 때 민주당 쪽의 스탠스는 좀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유튜버들이 들어오게도 해주고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막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혼재돼 있었는데 네.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런 불만들이 기성 언론 입장에서는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반대로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좀 선이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좀 못 들어오게 하고 기성 언론들은 어느 정도 이제 취재를 보장해주는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네.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 특히 완전히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었는데 어허. 제가 취재해봤을 때 이게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황들 쭉 보다 보니까 예전 일이 좀 떠올랐는데 그 언론계 출신 모 의원이 했던 얘기예요. 지난 총선 때 이제 본인이 너무 총선 과정이 어려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뭐 런종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란도 호주대사 되고 임명 있고 막 그때요. 그때 이제 어려우니까 대통령한테 의견을 좀 전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다가 네. 너도 그 조중동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다음에 TV조선 채널A 이런 거 보지 말고 네. 뭐뭐뭐 TV 봐라. 그 유튜브 봐라. 네,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인상적이었지만 그냥 넘어갔던 얘기인데 그 뒤로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강경 보수들이 많이 보는 그 유튜버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기자들도 이제 어느 순간 좀 참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런 이제 민주당 진영, 뭐 이른바 진보 진영 좌파 쪽, 유튜브 네, 그런 자칭. 것들을 참고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정보가 어느 정도 맞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도부와 어떤 연결이 좀 되면서 연결이 되면 정보가 많아진다. 그 그렇죠. 유튜브들이. 근데 이 보수 유튜버들도 이제는 우파 유튜브라고 자칭.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맞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쪽으로 고급 정보가 간다는 고급 얘기군요. 정보들이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는 이제 또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아하. 힘이 실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겹치면서 결국 이제 결집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거 연결해 가지고 이 결집세들이 이제 지지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민주당 쪽에서 이건 분석을 좀 들은 건데 뭐 조직화나 선전 활동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좀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 중심에 유튜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석들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은 좀 학자들이 좀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라는 매체, 언론의 등장이 언론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매체의 등장이 과연 어떤 변화를 우리 정치권에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지금으로선 부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말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수인 번호 0010. 예,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구속이 됐고 수임 번호도 나왔습니다. 0010. 네, 이렇게 0010이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독방에 수용이 됐어요. 네. 예전에 이제 독방이라고 하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이런 이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건물에다가 이제 특수한 독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서울구치소 수용 인원이 정원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만들긴 쉽지가 않다고 하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재소자들이 머무는 건물 안에 어떤 별도의 룸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윤 대통령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이틀째 보내고 있는데, 오늘까지 치면 3일, 사흘째죠. 네. 각종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서류라고 하면 결국 수사, 탄핵 심판 관련한 서류들 보면서 법률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근데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나서도
공수처 조사는 계속 거부하고 있고 네. 어제는 강제 구인을 계속 시도하다가 밤 9시쯤에 철수했다면서요. 네. 결국 그 강제 구인도 실패라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양쪽 입장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좀 명확해 보이죠. 그러니까 공수처 무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는 뭐 계속해서 위법하다 뭐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법하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쭉 나가면서 무시하는 그런 전략을 쭉 쓰고 있는 거고요. 공수처가 하는 모든 것에는 난 하나도 응하지 않겠어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공수처 입장을 또 보자면은 네.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일종의 이제 이런 이제 강제 구인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사기관들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뭐 대표적으로 경찰 쪽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공수처의 이런 이제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제 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갈 수는 있겠죠.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어차피 끌어내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질문지에다가 답변도 뭐 묵묵부답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을 거라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질문 답변 이런 것들은 다 해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쉽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는 결국 기소는 지금 검찰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구속 기간을 나눠 쓰기로 했잖아요. 네. 열흘씩 나눠 쓰기로 했는데 어차피 기소를 검찰이 해야 되고 공수처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답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냥 빨리 검찰에 넘기는 게 수사 효율성 입장에서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경찰 쪽에서 나오고도 있어요. 그럼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까요? 사실은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로는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답을 할지 윤 대통령이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명분상으로는 네. 공수처보다는 검찰 수사에는 답을 하는 게 맞겠죠.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해왔던 그 명분 안에서 보자면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제 헌재에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결국 투트랙 전략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지연시키고 무응답하고 대신에 헌재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원하는 그림은 뭐냐면은 헌재에서 기각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예. 인용되지 않으면 예. 그러면 수사는 자연스럽게 무마될 것이다. 이런 전략이 친윤계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으로 좀 보면서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3차 변론기일인데 오늘 거긴 출석을 한다는 거죠. 네, 헌재에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고 일종의 이제 여론전도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상황이 많이 반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윤계 의원들도 있거든요. 아 헌재에 등장하면 네. 오늘 이제 구속 체포 이후에 오늘 첫 등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윤계 핵심 의원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공수처에서 그렇게 체포하려고 할 때 체포 시점 때 했던 얘기인데 체포하려고 하는 거는 윤 대통령이 헌재 나가는 그 그림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윤 대통령이 나가서 발언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지자들 더 결집하게 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를 친윤계 쪽에선 걸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오늘 이제 처음으로 헌재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목요일 날 이제 두 번째 헌재 신문 나가게 되면 그때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같이 있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도 나온다는 거죠 그날? 그렇죠. 이제 그 약간 엇갈린 진술이 거기 나온다면 또 큰 쟁점이 될 수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 수사 좀 추가된 거 좀 살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이랑 오찬했었잖아요. 지지난주 토요일쯤에. 아, 그 오찬이 바로 뭐 무기를 쓰는 걸 검토해라라고 했다는 거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했던 고 오찬이요. 맞아요. 그 오찬 때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경호처 관계자가 경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경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증언이군요. 그렇죠. 다만 김성훈 차장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또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그 당시에 이제 관저에 있을 때 기관단총 2정 그리고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관저 안쪽으로 옮기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또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광우 측에서는 시위대가 관저 쪽에 침입할 거라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지시를 했던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사가 돌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만 또 언론 보도 추가된 게 있어서 전해드리자면 SBS에서 나온 건데 우리 뉴스쇼에 다뤘었어요. 2년 전에 경호처 60주년 창설 행사 때 윤 대통령 생일 잔치처럼 진행이 됐다. 그리고 헌정가가 울려 퍼졌다라고 그 노래 들려들었었죠. 근데 바로 그날 55경비단 장병들한테 합창을 시키고 춤을 시키고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쓰라고 했다라는 추가 보도가 나왔거든요. 뭐 사실 이게 맞다면 이거야말로 의무 복무 장병들이거든요. 갑질이고 인권 유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싹 다 좀 수사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기 전에 하나만 중요한 거 놓칠 뻔했네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밤사이에 있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문을 열었고요. 뭐 미국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 어떤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얘기를 노골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네. 행정명령을 이제 어떤 것들을 쓰게 될까가 이제 제일 관건이었는데 몇 가지 공개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국경, 뭐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미국 남부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이민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라는 뜻으로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2부에 미국 워싱턴 현지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더 들어볼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